5년 전과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나. 일단 말귀가 어둡다. 한국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지금 외국어를 듣나 싶을 정도로 말을 못 알아듣는. 그래서 제가 이것의 원인이 뭘까. 시각주의력은 어떻게 향상을 시키려고? 시각주의력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시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허당아들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특별히 공지사항이 하나 있어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허당엄마가 느린 학습자를 주제로 오프라인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강의에 대한 상세 정보는 허당엄마 유튜브 커뮤니티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방법 또한 커뮤니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많이 준비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당엄마입니다. 오늘은 귀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소연옥입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에서 현직 교사로 경력 약 30년 정도 복무하고 있습니다. 상담학 박사인 것도 소개하셔야죠. 2015년에 소망하고 있었던 상담학을 공부를 해서 현재 상담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계속 현직에 복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에 대해서 얘기 잠깐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한 15년 전에 만났죠? 네, 제가 교원 연수에 가서 강사님으로 만나 뵈었습니다. 마침 저도 저희 딸에 대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정말 좋은 강사님을 뵙고 상담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요청을 해서 저 딸과 저희 가족 모두를 상담을 받으면서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받고 저도 공부하고 싶다는 또 에너지를 받아서 저도 박사까지 공부하게 되어서 말하자면 저의 멘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한 인연입니다. 네,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시니까 오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랫동안 선생님으로서 학교에 근무하시면서 옛날에 아이들과 현재 아이들을 주의력이나 집중력의 관점에서 차이점을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박사과정을 수료하고서 박사과정부터 논문 쓰기까지 한 5년을 휴직을 했었습니다. 5년의 장기 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했더니 그 사이에 아이들이 코로나 비대면 수업 과정을 지나고 대면 수업 과정이 시작된 차에 제가 복직을 하게 되어서 아이들의 5년 사이의 변화를 실감나게 느꼈어요. 만약에 매년 했다고 하면 아이들의 변화를 작게 익숙해져서 몰랐을 수도 있는데 5년이라는 갭 때문에 5년 전과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제일 처음으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일단 말귀가 어둡다. 말귀가 어두워서 저희는 교실에 25명 이상이 있잖아요. 교사가 지시를 했을 때 그 지시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가 그것 때문에 복직해서 한 두어 달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휴직 전에도 1, 2학년을 주로 했었고 복직을 해서도 2학년이어서 학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변화를 굉장히 직격탄으로 느꼈는데요. 한국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지금 외국어를 듣나 싶을 정도로 말을 못 알아듣는. 그래서 제가 이것의 원인이 뭘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시절에 마스크를 쓰고 유치원을 다니면서 이제 막 대면 학습이 시작된 아이들이 그 발달 과정에서 거쳐야 될 의사소통 기술이라던가 시연이라던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입모양을 잘 못 봤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의사소통 기술이 떨어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였고요. 두 번째로 잘 듣지 못한다는 점. 그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었어요. 잘 듣지 못한다는 점을 청각주의력이 떨어진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한국말을 듣고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듣는 주의력 자체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학습을 가르치든 어떤 공동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얘기를 하든 간에 다 듣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반응 또한 행동으로 잘 나오지 않고 이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셨을 때 느린 학습자만 있는 아동이 있고 느린 학습자와 ADHD가 같이 있는 아동이 있잖아요. 네, 그게 학교 현장에서 구분을 해야 할 의미가 있나요?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다 통칭해서 부르고 있는데
만약에 지능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느린 학습자와 ADHD가 복합적으로 있는 아이에 대해서 구별하는 거는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아이들이 대다수이고 지능의 문제만 단독으로 갖고 있는 아이들은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네,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주의력이 떨어지고 집중을 잘 못하는 것 때문에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잖아요. 청각 주의력 향상을 위한 훈련이나 시각 주의력 향상을 위한 훈련들을 하셨을 텐데 해보시면 효과는 어떻던가요? 아주 기본적인 훈련을 했을 때 그것의 효과가 좋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학년을 했고요. 올해는 고학년을 하고 있는데 저학년의 경우일수록 그 기본 훈련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말귀가 좋게 터지려면 일단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제가 한 번만 말해주기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좋다.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도 강조를 하시고 모르면 질문해라. 이것이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우리가 보통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을 보면 의미 없는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듣고 기억하기 싫어서 아니면 자기가 생각해보기 싫어서 의미 없이 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이거 어디에다 버려요? 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의미 없는 질문이 많아서 처음부터 선생님이 지시하는 말을 한 번만 얘기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무조건 귀를 쫑긋하고 듣고 만약에 못 들었다 했을 때는 옆 친구에게 살짝 물어보고 그래도 모를 때는 선생님에게 물어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데요. 한번 얘기한 것에 대해서 못 들었다고 또 물어보면 제가 대답해주지 않겠다고 아이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조금 습관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한번 얘기하실 때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하죠. 왜냐면 듣지 못했을 때 자기가 따라가지 못하는 약간의 불리함이 있으니까 어린 아이들도 좀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일단 그것이 되고 나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릇 경청할 준비가 되었다고 보고 그 다음부터 했던 것은 친구의 발표를 듣고 요약해서 들은 것을 말해보기. 아주 초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들은 것을 한번 얘기해 볼래?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친구의 들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의 의견을 발표해보고 이런 것들을 아주 쉬운 수준부터 해왔습니다. 이거는 선생님께서 교사 경력도 오래되시고 상담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고요. 신규 교사가 이런 것을 알기는 참 어려울 것 같거든요.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이런 거를 아신다면 또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전에 유튜브에서 엄마가 설명해 주신 거랑 되게 유사한 부분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 책에 대한 정보를 질문하고 잘 대답하는지 이런 거를 한번 체크해 봐라라고 하셨는데 소영 선생님께서는 친구의 발표를 듣고 그걸 한번 다시 얘기해 볼래? 이렇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청각 주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게 가정에서 그리고 또 학교에서 이렇게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비슷한 효과를 보는구나 이런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려도 돼요? 네. 저는 개학날에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경청에 대한 얘기를 해요. 몇 학년이든 간에 경청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친구가 발표할 때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 잘 습관이 안 돼 있을 때는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이런 말을 먼저 하고 발표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더 들을 수 있고요. 여러 아이들 발표를 들어야지 내 의견이 중복되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훈련이 되면 아이들이 참 좋고 보통 부모님들께서는 발표를 나서서 잘했으면 좋겠고 이런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상담할 때 보면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아이 발표는 잘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손을 들고 왕성하게 발표를 잘하지는 않아도 만약에 이 아이가 늘 경청하고 있다. 그랬을 때는 발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걱정이 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잘 듣고 의견이 정리가 되면 발표는 언제라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듣지 않으면 발표는 할 수가 없고 섣불리 했을 때 자기가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러면 다음에 손을 들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듣는 거. 그게 채워지면 발표가 된다. 그래서 부모님들께도 너무 아이들에게 발표를 해라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잘 들어라. 이것을 강조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선생님이 아닌 곳은 다른 분한테는 들을 수 없는 귀한 말씀입니다. 교사가 상담학 박사를 받기까지는 여러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선생님이 그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관점과 상담학자로서의 관점이 어우러져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머님들께서 그 어떤 때보다 잘 들어주시면 많은 발전이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시각주의력은 어떻게 향상을 시키려고 학교 수업에서 노력하고 계신가요? 학교라는 장면은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느린 학습자의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기본 바탕으로서 느린 학습자 포함한 아이들 전원이 할 수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시각주의력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시하는 것은 교과서를 오늘 공부할 곳을 펴서 선생님이 지금 어디를 읽고 있느냐 이것을 손으로 집게하고 선생님이 읽는 곳을 밑줄 쳐 보세요 해서 밑줄을 치게 하고 이런 활동을 모든 교과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학습 자료에 시청각 자료가 굉장히 풍부해요.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하기가 교사로서 굉장히 용이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제가 시청각 자료를 조금 자제하려고 하는 이유가 ADHD하고 조금 통하는 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주 편리하지 않은 이상은 옛날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목소리에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 상황을 제가 만드는 거죠. 볼 것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에 오로지 집중해서 선생님이 찾으라는 곳을 찾고 밑줄을 치고 색깔을 칠하고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은 필통 속에 형광펜이 항상 있어요. 삼색 볼펜이 있어요. 선생님이 말하는 곳을 찾는다는 거는 책에서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가 요거하고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 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시각주의력을 놀이로서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것은 교과와 관련 없이 5분이나 10분 정도 교과 수업을 다 완료를 했다. 그러면은 제가 좀 재미있는 거 해볼까? 이렇게 하고서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에도 올려놓은 자료들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시각주의력으로 제가 좀 좋아하는 것은 세 개의 국기를 보고 국가 이름 맞추기. 네, 이거를 하는데요. 국기가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국기를 보고서 몇 초 뒤에 국가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잘 기억했다가 국가 이름 맞추고 나중에는 퀴즈 맞추기를 하는데 빙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요. 숨 그림 찾기도 많이 합니다. 학년 수준에 맞게 복잡한 그림도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유용한 사이트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시간을 재서 몇 분 안에 몇 개 찾는가 이런 게임을 위주로 하면 아이들이 비타민 같은 거 조금 걸고 하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면은 집중을 하고 하고자 하는 동기가 조금 올라가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져요. 시각주의력은 주로 영상으로 하는데 영상으로 하면서 재미와 보상을 더해서 하니까 효과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시각주의력보다는 청각주의력을 훨씬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각주의력이 훨씬 더 부족했을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이론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청각주의력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선생님은 기초학력 업무 담당자로서 학교에서 진단을 내릴 때 병원과는 좀 다르게 특이점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올해 기초학력 업무를 맡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진단 도구들은 단편적이고 물론 거기에 기초학력 부진의 요소뿐만 아니라 ADHD적 요소를 가미해서 아이들의 집중력이나 이거를 종합적으로 체크하려는 노력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아이들의 생활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라든가 물리적인 환경 문제, 그다음에 양육자 문제 이런 문제들은 따로 선별해서 보아야 되는 그런 점이 있었어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이트에도 심리상담적인 측면을
청소년을 심리적인 불안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들이 있는데 조력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가 학교에 있지 않은 이상 통합적으로 아이들을 보고 진짜 부진한 요소가 어느 부분인지 쪽집게처럼 찝어내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만약에 상담학을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저 역시도 아이들의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경계선 지능이라서 ADHD라서 이렇게 판단했을 경우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더 심리적인 불안, 학교 생활에 있어서의 친구 관계라든가 교사와의 관계라든가 또는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불안적인 요소 아니면 동기가 없었다든가 이런 어떤 세부적인 요소를 밝혀내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게 있어서 진단이 좀 더 명확하면 그에 대한 처방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볼 때 병원에서 경계선 지능이라고 해서 어머니들이 굉장히 낙담하시고 데려오는 아이들 중에는 언어의 문제가 있고 사회성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다른 어떤 불안의 요인이라든지 또 낯선 환경에서 반응하는 게 조금 늦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도 다 경계선 지능으로 나와버리는 거를 제가 보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하고 상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계선 지능이라고 부모님이 걱정을 하셔서 제가 웩슬러 지능검사까지 하면서 3회기 만나면서 진단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불안의 요소가 높아서 지능도 낮게 나오는 결과가 네, 보여졌어요. 아이의 불안이 없어지고 조금 동기가 강화되고 단교사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런 것도 좀 좋아지면은 저는 분명히 지능지수도 올라갈 거라고 보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묻혀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 아이들이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느낌이 있습니다. 네, 허당 엄마 오늘 전체적으로 너무 귀한 말씀 해주셔서 제가 정말 감동입니다. 저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그만두고 상담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이런 역할에 대한 것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는데 정말 귀한 말씀 저도 오늘 많이 배웁니다.